나이키의 일본 광고가 화제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한 스포츠 선수가 맺은 계약이 알려지면서 일본인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이키의 광고는 싫은데 나이키는 좋아 죽겠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우익 세력을 중심으로 나이키 불매 운동까지 벌이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지만 실제로 일본인들의 나이키 사랑은 못 말릴 정도여서 한국의 노재팬 운동과 같은 불매 운동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나이키 측에서는 불매운동 할 테면 해라, 우리는 광고를 바꿀 생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나이키를 두고 벌어지는 좌충우돌, 일본의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팩트TV 팩트체크. 최근 일본을 배경으로 제작한 나이키의 광고가 화제가 되면서 나이키 본사 측에서는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했는데요. 우리는 목소리를 높여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에서 불매를 하건 말건 니들이 그렇게 차별하는 상황 속에서 꿋꿋이 싸워나가는 제일 한국인들을 응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의 목적은 젊은이들이 자신의 바람직한 변화를 낳고 자신의 미래를 형성하기 위해 힘을 실어주는 수단인 스포츠를 보여주는 것이다. 스포츠는 세계에 전진하기 위해 긍정적인 변화를 촉구하는 원동력이다. 나이키는 목소리를 높여 모든 사람에게 대한 공평한 대응을 호소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최근 공개된 계속해서 움직여라, 자신을, 미래를 이라는 제목의 2분 1초짜리 영상에서는 일본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10대 소녀 축구선수 3명이 등장합니다. IT계 일본 학생과 따돌림을 당하는 일본 학생, 그리고 제1한국 학생이 주인공입니다. 영상 속에서 이들은 따가운 시선 속에서도 스포츠를 통해 차별을 극복해 나갑니다. 영상은 선수의 리얼한 체험에 근거한 이야기라는 설명을 달았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일본 사회에 만연한 차별 같은 민감한 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데 익숙하지 않은 사회입니다. 일본 소셜미디어상에서는 나이키가 실제보다 차별을 더 과장되게 묘사했다며 일본만을 꼭 집어 이야기하는 것은 불공평하다. 왜 외국 브랜드가 일본 내부 문제에 관여하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나이키 불매운동 조짐이 불고 있습니다. 일본 우익 세력을 중심으로 불고 있는 보이콧 조짐에도 불구하고 나이키 측에서 눈 하나 꼼짝 안 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나이키는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1위 기업입니다. 나이키가 공개한 지난 3월부터 5월 매출은 63억 1000만 달러, 약 7조 3천억 원으로 비슷한 기간인 아디다스의 올해 2, 4분기 매출 35억 79만 달러, 약 4조 8천억 원의 1.5배 수준입니다. 나이키의 본고장이자 스포츠 의류 시장이 가장 큰 미국에서는 나이키의 시장 점유율이 아디다스를 4배 이상 앞선다는 조사가 나올 정도입니다. 나이키는 온라인 판매 급증에 힘입어 분기 수익이 전문가의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는데요. 코로나 대유행에 따른 불황 속에서도 온라인 매출의 증가로 당초 매출 예상치를 10억 달러 이상 앞섰습니다. 미국 CNN 비즈니스에 따르면 나이키는 올해 8월 말 기준 최근 3개월간 주당 순이익이 0.95달러에 달하고 매출은 106억 달러, 약 12조 3천억 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대유행 초기인 올해 초 나이키의 미국 매장 대부분이 문을 닫고 오프라인 매출도 크게 감소해 코로나 초기 매출은 38%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분기에 대부분의 매장이 영업을 개시하며 유통업체를 통한 판매에서 전자상거래 사업 등 자체적인 소비자 직거래 판매 채널로 무게를 옮겨 빠른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나이키는 유럽, 중동, 아프리카 시장에서 온라인 매출이 세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최근 분기에 82% 성장했다고 밝혔고, 중국 내 운동화와 의류 수요가 크게 올라 판매 실적도 뚜렷한 성장세가 회복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본은 나이키의 아시아 핵심 공략 시장입니다. 일본은 중국을 제외하면 아시아에서 나이키의 수요가 가장 많은 곳인데, 기업 분석업체 IG뱅크에 따르면 나이키에서 일본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6%로 아시아 시장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나이키가 일본 우익들의 심기를 건드린
건드리는 광고를 한다고 해서 일본에서의 마케팅을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점차 수요를 높여가고 있는데요. 특히나 최근 일본 농구 선수와 나이키의 초대형 특급 계약은 일본인들이 나이키에 열광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일본 농구의 희망이자 블랙 사무라이라고 불리는 하치무라 루이는 NBA에서 활약하고 있는 일본 국적의 농구 선수입니다. 베냉 출신의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를 둔 혼혈이며 일본 도야마현에서 태어났습니다.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야구만 하면서 스즈키 이치로 선수를 동경했습니다. 그러다 중학교 입학 후 농구부 친구가 한 번만 농구해달라고 사정해 농구부에 입단했는데 며칠 만에 재능을 알아본 감독이 NBA 선수가 될 제목이라고 극찬을 했고, 그 말을 듣고 농구에 푹 빠지게 되어 2013년 메이세이 고등학교로 진학해 본격적으로 농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팀의 에이스로 팀을 3년 연속 우승시켰으며 2015년 조던 브랜드 클래식에서 대학 스카웃에게 발탁이 되어 곤자가 대학으로 진학하게 됩니다. 2016년 곤자가 대학으로 농구 유학을 떠난 하치무라는 2019년 NBA 드래프트 1라운드 9순위로 워싱턴에 지명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진 뒤 일본 내 5개 스포츠 신문 1면을 장식하는 등 일본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일본에선 농구 역사상 이 정도의 주목을 받은 선수가 없었기 때문에 대서특필되면서 연일 화제가 되었습니다. 보통 아시아에서 넘어간 선수들은 후보 멤버로 활용되어 벤치에 있는 모습이 익숙하지만 하치무라 루이는 시즌 초반부터 두 자릿수 득점을 연속으로 기록하면서 신인으로서 잘 적응해갔습니다. 특히 지난 12월 2일에는 LA 클리퍼스를 상대로 자신의 우상인 카와이 레너드 앞에서 30득점을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대학생 때부터 어지간한 일본 내 탑클래스 빅맨들을 압도하고도 남을 기량이었기에 이미 국가대표로 선출된 적이 있으며 농구에 있어서만큼은 일본인들에게 우상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NBA에서의 성공으로 하치무라의 위상은 몇 년 만에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급기야 하치무라는 나이키와 초대형 특급 계약을 맺으며 대박을 치기에 이르는데요. 그것도 농구의 신이라 불리는 조던의 브랜드 공식 모델로 선정되었습니다. 나이키와 계약을 하는 자리에 마이클 조던은 직접 나서 하치무라와 계약했고, 조던을 본 하치무라는 마치 하나님을 만난 기분이라며 감격했습니다. 나이키는 하치무라에게 특급 대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에어조던 시리즈에 하치무라의 블랙 사무라이 별명과 로고를 새긴 플레이어스 에디션을 발매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 농구화를 사기 위해 밤을 새는 캠핑족까지 등장했습니다. 하치무라는 이미 야구의 이치로 스즈키나 오타니 쇼헤이처럼 스포츠를 초월한 일본 특급 스타로 자리를 굳혔습니다. 하치무라 덕분에 나이키의 일본 내 인지도가 크게 상승했고, 하치무라의 유니폼은 르브론 제임스를 제치고 일본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저지에 등극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나이키 운동화를 사기 위해 캠핑족까지 등장하는 상황에서 불매 운동을 해봤자 그 타격은 실제로는 미미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본 언론에서는 논문급 기사를 내며 나이키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일본 매체 파인더스에 따르면 찬반 양론 나이키 광고, 반대파는 차별주의자로 치부하죠. 사상이 다른 사람을 히틀러다 라고 악마 취급하는 것은 이제 멈추자 라는 기사에서 이런 인종차별 문제를 전면에 내세운 광고는 미국 본토에서 공개되었을 때도 항상 찬반 양론으로 강렬한 인식을 끌어 매출을 늘리거나, 또 한편으로는 나이키사의 불매 운동도 일어나곤 했습니다. 이런 것이 정말 인종차별 해소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까? 물론 외국인 차별을 숨기지 않는 사람들도 일본에는 불행히도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개선도 필요한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일본 사회도 더 향상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과제가 많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방식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의식 있는 척하고 돈벌이나 하자는 그야말로 나이키사의 상업주의라는 의문이 의심됩니다. 이런 광고를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문제제기로 중요하다고는 생각되지만, 반감을 가지는 층도 당연히 나오는 과제이고, 그런 사람을 철저하게 조롱하는 듯한 행동은 선한 행동이라고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아주 추악한 상업주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모두 함께를 목표로 하고 싶은 나라입니다. 한편으로 그러한 풍조가 무겁다고 느낀 적이 있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이 광고로 인해 일본은 끝없이 양극으로 분화하고 증오하는 상황으로 묘사
군사사디였습니다. 망상 우익을 탈피하여 오히려 서양 문명의 최전선에 새로운 가치관을 제시할 수 있는 우리의 자존심 원천으로 갈아 나갔으면 한다는 논평을 냈습니다. 이를 본 일본 네티즌 반응은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차별 문제보다 위구르에서 인권 침해가 더 큰 문제입니다. 위구르 문제도 마찬가지로 동영상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 광고를 보고도 전혀 근사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기사의 내용으로는 비교적 공감할 수 있는 것도 많습니다. 한중일 민족 감정을 이용하여 일본을 악마화하여 벌 주려는 속셈입니다. 나이키는 근사하지만 이 광고는 일본인의 현재 일본 극우 언론과 일부 일본 네티즌들은 한국에 대한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공산화가 되어 있으며 한국의 첨단 기술은 결국 중국에 모두 넘어가게 되어 있다는 상황이다. 혹은 한국은 모더나 혹은 화이자 백신 대신에 중국 백신을 대량으로 들어와 접종할 것이 분명하다. 레드팀이기 때문이라며 한국의 공산화를 자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은 한국은 친중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중국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이고 북한과도 연방 정부를 세운다는 근거 없는 이야기도 퍼집니다. 오죽하면 프랑스의 국영통신 AFP가 한국이 중국 백신을 사들인다고 하는 것은 가짜뉴스라고 검증을 대신 해줄 정도인데요. 프랑스 국영통신사 AFP는 자신들의 팩트체크라는 코너를 통해서 한국이 중국 백신을 사들일 것이라는 내용을 검증했더니 가짜뉴스임을 자체적으로 밝혔습니다. 통신은 한국에서 돌고 있는 몇몇 페이스북 글을 발췌하여 왕이 부장이 한국에 와서 중국 백신을 팔도록 했다는 글들을 인용해서 알아보니 한국은 중국 제외 글로벌 백신 회사에 3천만 도스를 확보했고 중국 백신 공급은 절대 가짜뉴스라는 것입니다. 이를 프랑스 통신이 대신 알아봐 줄 정도로 한중 관계는 뜨거운 감자라는 것이죠. 그만큼 해외에서도 정말 한국이 중국과 가까워서 백신을 비롯 다양한 중국과 밀착 행보에 대한 여부가 관심사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름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 중국의 행보가 심상치 않기 때문인데요. 최근 중국은 한국에 유독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미국에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오니까 중국이 고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까운 한국과 손을 잡고 우방을 만들어 보려는 다급한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왕이 부장까지 파견한 중국은 한국의 친밀감을 드러내는 동시에 부담도 지우는 모습입니다. 게다가 바이든 정부는 한국이 중국이 아닌 일본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라고 주문 중입니다. 그러나 일본이 봤을 때는 한국은 2019년 하반기와 2020년은 통째로 반일운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아직까지도 불매운동이 매섭게 영향을 끼치고 있어 몇몇 일본 브랜드들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맥주는 건강상의 우려까지 더해져서 사실상 퇴출이 되고 한국에서 일본의 위상은 추락했죠. 하지만 반대로 일본에서는 오히려 한류가 강화되었는데 2020년 일본의 유행어 탑10 중에 사랑의 불식착이 들어가 그야말로 한국이 일본 내에서 대단한 돌풍을 일으키며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이미지 회복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본 극우 정치권에서는 시샘도 나고 이제 한국이 공산화가 된다는 루머를 더욱 퍼뜨리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이러한 일본 극우 세력의 말처럼 과연 한국이 중국의 소위 간쓸개를 다 내어주고 있나 체크해봐야 합니다. 중국도 한국과 밀착하려고 하면서 한국의 뭔가를 계속 요구하는 형국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가장 많이 제기되고 있는 이야기 중에 친중 한국이 첨단 기술을 중국으로 넘기고 있다는 문제를 보면요. 실제 한국에서는 지속적으로 중국의 기업에 많은 연구원이나 고위급 임원들이 고액 연봉을 약속받고 기밀을 유출해왔습니다. 한국의 각종 디스플레이 제품의 기술 유출은 적지 않은 문제를 유발시키며 한국의 산업계를 위협해왔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에서는 기밀을 유출하는 연구원들을 법원에 고소하여 소송을 진행하기도 한 것이죠. 중국은 첨단 기술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으며 자신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분야는 가리지 않고 기술자들을 빼서 한국 산업 전반에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미국과 일본 등 가리지 않고 세계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개인의 일탈이라고 봐야 하며 한국이 친중이기 때문에 기술을 넘겨주는 것인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기업 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개입되는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만약 국가에서 중국에 주요 기술을 내줬다면 정말 한국이 친중 세력이 어느 정도 있다고 봐도 되는 것이죠. 특히 최근 국내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중국이 자국 기술로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하는 데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우리 한국 정부가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면서 중국의 원전 기술을 넘긴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회원수가 150만 명 내외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한국에서 우리나라 원전 기술 중국에 다 퍼준 것 아시죠?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이 게시물은 중국이 자체 개발한 3세대 원전 기술 화롱 1호를 이용한 원전으로 전력 생산을 시작했다는 기사를 게재하며 이와 같은 주장을 폈습니다. 이 게시물에는 수십 개의 댓글이 달렸는데 탈원전으로 대한민국 60년 원전 기술이 중공으로 넘어갔다.
우리는 탈원전하고 중국에서 전기를 사서 쓰자는 것과 같은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이 게시물이 인용한 중국형 원전 가동 소식 기사에도 비슷한 내용의 댓글이 잇따랐습니다. 마침 한국이 원자력 기술이 뛰어나 수출도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소식이 진짜인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또한 최근 왕이 부장이 한국에 온 것도 백신을 비롯 각종 첨단 기술을 이전해주는 것과 관련이 있다면서 연결해서 생각할 수도 있다는 루머도 제기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일본 구구 세력이 주장하는 이야기가 한국 온라인에서도 비슷한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과연 그럼 정말 한국 기술을 중국에 넘겨줬나 의문인데요. 그러나 막상 알고 보면 중국 원전은 우리나라 기술과 관련이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합니다. 2일 세계 원자력협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중국은 프랑스, 캐나다, 러시아 등으로부터 원전 기술을 도입해 이용 중이며 최신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3세대 원자로 모델로는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AP1000과 프랑스 아레바의 EPR을 각각 들여왔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2018년 펴낸 중국 원자력 정책 및 연구개발 현황 보고서를 보면 당시 기준으로 중국 내 원전 38기가 가동 중이었는데 이 중 36기가 중국이 자체 개발한 경수로 노형이나 프랑스, 러시아의 모델이었고 2기는 캐나다의 중수로 노형이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중국이 성공적으로 가동했다고 밝힌 3세대 원전 활용 1호는 프랑스 기술을 기반으로 중국 국영기업 중국 핵전집단공사와 중국 광핵그룹이 설계한 것입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관계자는 중국 원전의 원천 기술은 프랑스가 기본이며 우리가 제공한 것은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원자력 수출이 최근 이뤄지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고 할 수 있는데요. 한국형 원전의 해외 진출은 2009년 3세대 가압 경수로인 APR-1400의 아랍에미리트, UAE 수출이 유일합니다. APR-1400은 한국이 1992년부터 10년간 약 2,300억 원을 들여 독자 개발한 것으로 국내에서는 신고리 3456호기, 신한울 125기가 이 노형으로 운영 또는 건설 중입니다. 중국으로는 원전 원천 기술이 아닌 원전 시공이나 운영 정비 기술 수출이 간간히 이루어지긴 했다고 합니다. 한국 수력 원자력은 2014년 발전소 수요기기를 자동 제어하는 설비인 제오형 전산기의 운영 및 정비 기술을 중국 저장성 친산 원전에 수출했으며 체코와 폴란드 신규 원전 수출 노력도 진행 중이지만 중국 원전 관련 기술 수출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국가적으로 수십 년간 개발한 원전 기술을 중국에 넘겨줬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한국은 중국에 첨단 기술을 넘겨주는 것을 국가적으로 철저하게 경계하고 있는 상황이며 기업에서 개인의 일탈마저 없도록 관련 사안을 계속 점검하며 문제가 있을 때에는 처벌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는 카이스트에서 중국의 자율주행 기술을 유출했다는 혐의로 교수가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해당 기술인 라이다는 자율주행 차량의 눈으로 일컬어지는 핵심 센서로 국제 표준으로 채택되면 상당한 경제적 가치를 갖는 첨단 기술입니다. 카이스트는 결국 대국민 입장문을 내고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또한 한국 기업들에서도 중국에 공장이 있을지라도 핵심 기술만큼은 철저하게 보호한다는 입장을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반도체 기술은 중국에서 양산을 하지만 핵심 제조 기술은 절대 중국이 가져갈 수 없는 것이죠. 현재까지 중국은 수백 조의 개발 비용과 공장 건설 등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이렇다 할 성과를 못 내고 있으며 중국 반도체의 선봉격인 칭화 유니는 2,200억 원을 갚지 못해 최근 사실상 파산에 가까워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한국 반도체 기업 투톱인 삼성과 하이닉스가 중국의 라인을 상당히 갖추고 인원과 장비를 투입하더라도 절대 핵심 기술의 유출이 없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막상 중국의 첨단 기술 유출을 가장 경계하고 있으며 이는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 다방면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국은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고 협력하자며 손을 내밀고 있지만 한국은 경제관계는 유지하면서도 기술 유출 등은 철저히 방지하고 외교에 있어서 무리가 없도록 밸런스를 적절히 맞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도 절대 한국이 쉽지 않은 국가라고 느낄 수 있도록 자주 국방과 경제력을 더욱 키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트러블 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